이번 강연 주제는 마르크스와 여성 해방인데요. 아마도 이제 최근에 가장 뜨거운 키워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 차별. 그리고 여기 지금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이제 여성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과연 이제 막스주의와 이제 여성 차별 이런 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셔서 많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 주제로 발제를 해주실 발제자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발제자 정진희 동지는 젠더와 계급 연구의 상임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 해방론, 여기 앞에 있는 책이거든요. 이 책의 역근이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막스주의 여성 해방론에 대해서 많이 글을 쓰시고 현실의 여성 차별 쟁점들에 대해서도 여러 글들을 많이 써 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열대야에 잠을 설치시고 오신 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주제는 마르크스와 여성해방인데요. 올해가 마르크스 탄생 200년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서구만큼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세계 경제 위기 때문인지 올해는 막스 탄생 200년에 대한 얘기들이 제법 나왔습니다. 근데 막스 하면 떠올리는 게 이제 정치 경제학, 이거는 이제 금방 떠올리고 자본론 이걸 떠올리지만 여성 해방과 막스를 연결시키는 사람들은 좀 많지는 않은데요. 칼 마르크스가 이제 여성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 않았다. 이런 오해가 꽤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막스가 19세기에 영국의 성차별 관념을 그대로 지닌 성차별주의자였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저는 이제 이런 오해와 달리 마르크스는 이제 초기부터 여성 차별에 대해서 주목을 했고, 그 원인과 해결 방안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막스가 이제 엥겔스와 달리 좀 여성 문제에 대해서 둔감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받는 전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가 하나의 독립적인 책을 안 쓴 것 때문인데 그 많은 책을 쓰면서 왜 여성 해방에 관련된 독립책을 책을 안 썼냐 이런 거가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성에 관련된 책 하나 안 쓰면 여성 차별주의자로 좀 비난하는 건 좀 부당한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막스하고 엥겔스가 특히 이제 막스가 이렇게 때로는 엥겔스와 함께 이제 군데군데 여성 해방에 대한 이렇게 글들을 남긴 게 있고 무엇보다 그의 정치적 실천 자체가 여성 해방을 굉장히 중시했다 이런 거를 이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올해 한국에서 별로 흥행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청년 마르크스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을 했는데 여기 보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게 이제 막스하고 엥겔스가 초기 이제 생활을 보여주는데 이제 청년 해결주의자여서 이제 나중에 이제 유물론적인 막스주의자가 되는 그런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1 인터내셔널의 경험도 잠깐 보여주는데 어쨌든 마르크스는 엥겔스와 함께 초기 저작인 신성가족에서 당대 이제 공상적 사회주의자 프리의 말을 빌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 진보를 여성 해방의 진전 수준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썼고요. 1846년에 이제 독일 이데올로기, 이것도 초기 저작인데요.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가정에서 이제 아버지가 여성과 아동을 지배하는 걸 보면서, 가정은 이제 여성과 아동이 잠재적 노예 상태에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1848년, 이건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공산당 선언에서는 여성을 재산으로 취급하는 부르주아 가족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 1학년 때 이 책을 읽었는데, 저도 이제 한국의 반공 교육의 영향으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산당 그러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걸로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도덕관념이 없고, 여성을 다 공유하려 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저도 간간히 들었었는데,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그런 걸 막 맹렬히 이제 비꼬아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가족을 폐지하고 부인 공유제를 도입하려 한다라는 이제 부르주아들의 이제 주장을 어떻게 반박을 하냐면, 부르주아는 자신의 아내를 단순한 생산 도구로만 본다. 부르주아는 이제 생산 도구들이 공동으로 이용돼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있으니 부인들도 똑같이 이 공용성이라는 신세에 처할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부인 공유제는, 이것도 이제 막스의 말인데요, 언제나 거의 존재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그걸 도입할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부르주아를 비웃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제 막스가 이제 아주 뭐 체계적인 분석으로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지만 이런 부르주아적인 그 가족제도의 위선, 그리고 이제 부르주아들이 여성 노동자들과 아동에게 가한 끔찍한 조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공분을 갖고 있었고, 굉장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고,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그 여성 차별이 완전히 없어지는 사회를 포함한다고 분명히 인식을 했습니다. 이제 마르크스주의가 이제 여성 차별을 계급 착취 문제로 환원한다, 이런 오해가 사실 이제 현대 여성 운동에서 많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를 뭐 많이 설명할 수는 없어도 간단히만 설명한다면, 막스주의자들은 여성 차별이 계급 사회에 그 기원을 두고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그 계급 관계와 이제 핵가족 제도의 그 물질적 기원이 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여성 차별이 난지 노동계급 여성들만 겪는다든가 뭐 그런 문제로 환원하지는 않습니다. 막스주의자들은 이제 여성 차별의 계급 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동시에 또 여성의 삶의 계급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이제 그 지배계급 여성들조차도 이제 차별을 경험한다, 이런 것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막스가 쓴 글을 봐도 알 수 있는데, 막스가 이제 당대에 그 지배계급 여성이자 영국 보수당 정치인의 아내였던 그 레이디 로지나 블루어 리튼을 편드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이 리튼이라는 여성은 이제 그 되게 유명한, 아까 말했던 보수당 정치인의 아내였는데, 남편이 이제 이렇게 뭐 그 바람핀 거 이런 걸 이제 이유로 이혼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 1858년쯤 되면 그 남편의 정치 생명을 끝낼 수 있는 이런 막 비난을 퍼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 사람은 이제 미친 여자로 몰려가지고 정신병원에 갇히는 이런 보복을 당했는데, 마르크스는 이제 그 언론이 이런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지는 못할 망정 한 사람을 이제 이렇게 순식간에 미친 사람으로 몰아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오히려 이 여성이 꽤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만 볼 때 마르크스가 이제 뭐 그 여성 차별을 단지 노동계급 여성이 겪는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걸로 환원했다, 이런 거는 별로 설득력은 없고요. 그리고 또 마르크스가 이제 그 여성 해방을 계급 해방 뒤로 미뤘다, 미뤄뒀다, 이런 얘기도 흔하지만, 사실 그 막스든 엥겔스든 그 고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런 단계론적인 사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성 해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극복하는 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사회주의 정치에 당연히 필수적인 요소로 봤던 거고, 그리고 차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문제를 이제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엇보다 마르크스의 실천에서 되게 분명히 드러나는데, 마르크스가 이제 그 1864년에 국제노동자협회를 그 설립했는데, 1864년에 설립된 국제노동자협회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구실을 했는데, 국제노동자협회는 이제 나중에 제1인터내셔널로 알려졌죠. 여기서 이제 여성이 지도적인 구실을 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굉장히 여성 차별이 심각해서 여성이 이제 이런 노동에 참여하는 것도 되게 반대가 많았고, 심지어는 노동운동 내에서도 그런 반대가 있었고요. 뭐 오늘날에는 그런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죠. 근데 당대만 해도 여성의 노동 참여는 굉장한 논쟁거리였고, 특히 여성의 어떤 정치적 참여 이런 것도 굉장히 반대가 많았는데, 그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이제 19세기 때만 해도 여성의 투표권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마르크스는 이제 그 국제노동자협회에서 이제 총평의회에서 주도적 구실을 했는데, 여성이 이런 지도적 구실을 하는 게 중요하다 봐서 그런 일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리엇 로라고 하는 그 여성이 대표로 이제 선출되도록 지원을 했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엥겔스의 파트너가 이제 그 리지 번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번 청년 마르크스 보면 이제 그 빨간 머리 그 되게 발랄한 여성이 나오는데, 그 여성이 이제 노동계급 여성 활동가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이제 투사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바로 이제 이 인터내셔널에 합류해야 된다라고 이제 마르크스가 제안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또 마르크스는 이제 모든 총평이, 그 한 이제 역사가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그 총평위의 그 제1 인터내셔널의 총평위의 회원들 중에서
그 여성 쟁점을 가장 의식적으로 그 제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스는 이제 정기적으로 인터내셔널 대회 때 여성과 아동 노동의 그 조건에 관해서 이제 의제로 제안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성이 주도하기 위해서 그 여성 노동자들의 대표를 이제 그 초대하는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실크 제조 노조 여성 대표 또 이제 대회에 참여할 것을 이제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독일의 그 이제 라이프치히에 있는 재책 노조가 최초로 이제 여성을 그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거 사실을 굉장히 이제 열정적으로 언급하는 보고서를 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마르크스의 그 친구인 이제 엘리자베스 드미트리예프라는 여성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1871년 그 파리 코뮌에서 이제 제일리 인터내셔널 대표로 파견돼서 주요 인물로 활약했는데 마르크스는 이제 엥겔스와 함께 이 파리 코뮌을 굉장히 찬양했죠. 그 투사들의 용감함 그리고 이제 코민에서 보여진 노동자 국가의 어떤 형태 이런 거에 되게 착목을 했고 나중에 그걸 패배했을 때 이제 그 투사들이 막 마녀 사냥 당할 때 그들을 방어하면서 또 이 패배 요인에 대해서도 이제 분석해서 교훈을 이끌어내는 일을 했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파리 코민이 이제 패배한 뒤에도 그 이제 이 파리 코민 때 여성이 굉장히 중요한 구실을 했다는 걸 주목하면서 그 이 여성의 요구를 이제 이 혁명적 운동에 되게 중요한 걸로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1 인터내셔널엔 나중에 이제 여성 지부 설립도 제안을 하고요. 물론 이 그 제1 인터내셔널의 여성 지부라고 하는 게 남녀가 같이 있는 그 지부 설립을 배제한 건 아니고 당시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들을 이제 조직할 수 있다면 뭐 필요하다면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제안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파리 코민이 또 패배한 뒤인 1882년에 프랑스 노동당이 이제 창당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혁명 강령을 그 포함시키는 일을 마르크스와 그의 지지자들이 했던 거죠. 그래서 강령의 첫 부분은 이제 마르크스가 썼고 둘째 부분은 이제 주일 게드와 또 이제 마르크스가 함께 작성을 했고 또 마르크스 사위가 이제 폴 라파르그였는데 그 폴 라파르그하고 엥겔스가 또 강령 작성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강령 전문은 다음과 같은 분명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 생산자 계급의 해방은 성별과 인종 구분 없이 모든 인간을 해방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분명히 요구를 했고요. 당대 이제 노동계급 전체 요구였던 그 노동시간 단축 요구, 하루 8시간 노동 요구, 이런 것도 분명히 이제 여성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요구였지만 또 특별히 남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런 요구도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뭐 대략 살펴봤듯이 마르크스의 그 초기 저작에서부터 그리고 또 그의 중요한 정치적 실천까지 본다면 마르크스가 이제 여성 해방을 사회주의 정치의 필수 요소로 봤다 이런 건 이제 분명하죠. 물론 이제 마르크스가 여성 차별에 관해서 포괄적인 분석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좀 포괄적인 분석은 그 마르크스의 평생 협력자인 그 엥겔스가 이제 내놨는데 1884년에 이제 그 출판된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이 그런 이제 체계적인 분석이었죠. 그래서 이 책의 이제 핵심은 여성 차별은 인류 역사에 늘 존재한 게 아니고 인간의 본성의 산물도 아니고 역사의 특정한 단계, 즉 계급 사회의 등장과 함께 시작했다. 라고 이제 보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혁명적인 그 함의는 즉 여성의 어떤 종속된 지위 이런 것은 불변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 근본적인 변혁, 계급 사회를 타파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진정한 평등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전망을 제시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엥겔스는 그런데 이런 책을 썼는데 막스는 뭐 했냐, 뭐 이런 비판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책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함께 원래 쓰려던 것이었습니다. 마르크스도 이제 여성 차별의 기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무계급 사회를 광범위하게 연구한 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제 그 가족 사회재산 국가의 기원을 굉장히 짧은 몇 달 만에 썼는데, 사실 이제 엥겔스의 어떤 기본적인 연구 이런 것도 있었지만, 마르크스가 남긴 방대한 초고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원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여성 차별의 기원을 그 계급 사회와 함께 그 계급 사회에서 찾는 그런 건데, 이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평생을 발전시킨 이 역사 유물론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한 거였죠. 그 엥겔스 책에 대한 뭐 논쟁도 많이 있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이거는 생략하고요. 다만 저는 이제 그 현대 인류학과 그 뒤에 발달한 고고학의 결과에서 이렇게 무계급 사회가 존재했다. 그런 걸 보여주는 증거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사회자가 또 소개시켜준 마르크스와 여성 해방의 그 여성 억압의 기원이라고 하는 별개의 장이 있는데, 이제 그 마르크스, 엥겔스 그 사후에 발달한 현대 인류학과 고고학의 성과들을 잘 그 요약을 하고 있으니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가 비록 아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진 않았지만, 마르크스가 이제 군데군데 써놨던 이런 여성에 관련된 글들도 상당히 통찰력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앞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마르크스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번역하고자 발전시킨 여러 분석이, 저는 오늘날 의 자본주의에서 그 여성의 삶을 이해하고 또 여성 해방 투쟁을 발전시키는 데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르크스의 소외 이론, 그게 이제 막시즘의 그 소외를 다루는 그 강좌가 있는데, 혹시 좀 이 주제를 잘 모르시는 분은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리는데요. 그 소외 이론이 있고요. 그리고 역사 유물론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동력학에 대한 분석이 있고, 또 이제 노동계급 혁명운동에 관련된 여러 이제 이론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모두 후대의 그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여성 차별에 관한 이론과 실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됐습니다. 이제 자본주의 동력학을 밝히는 마르크스의 이제 위대한 저작이 바로 자본론인데요. 그 자본론은 이제 자본주의 체제가 임금노동 착취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 자본가들이 얻는 잉여가치 원천이 바로 임금노동 착취에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이 그 자본가들이 이제 이 경쟁에 있다는 거고, 그래서 경쟁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가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역동성을 보여준다. 이런 건데, 이런 건 이제 오늘날 90년대 이후에 특히 많이 나왔던 세계화라든가 그 제국주의 간 경쟁과 그 충돌 이런 것을 보여주는 데서 굉장히 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성의 삶을 이제 그 자본주의 체제와 분리시켜서 살펴보면서 모종의 남성의 지배욕으로 설명하는 그 이론이 현대 그 여성운동에서는 흔하죠. 이제 가부장제 이론으로 표현되는 게 대표적인데, 사실 가부장제 이론은 이제 여러 변형이 있지만, 사실 이제 거의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좀 찾아보기 힘들 만큼 여전히 이제 많은 페미니즘에서 그 가부장제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뭐 가부장제 이론을 제가 여기서 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근데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여성 차별에 대한 반발을 해서 나온 거긴 하지만, 그 여성 차별의 원인이라든가 그 여성의 조건, 현대 여성들의 조건을 제대로 설명하는 이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 이론의 맹점은 굉장히 정태적이라는 건데, 인류 역사 내내 여성이 남성의 지배를 받았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근데 사실 아까 말했듯이 초기 사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본주의에서도 사실 여성들이 다 이렇게 가정에 갇혀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가부장제 이론가들은 그렇게 막 가정을 했는데,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이제 대거 노동시장에 진출을 했고, 막스는 이제 그 점을 잘 포착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가족에 대한 그 기존의 가족 관계의 변화를 이루었고, 또 이제 성별의 어떤 역할도 변화를 가지고 온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사실 오늘날 성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물론 여전히 뭐 고루한 성관념도 많이 남아있고, 뭐 차별적 관념이 있지만, 이런 거는 19세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수십 년 전하고 또 오늘날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이런 변화가 있는데, 이런 변화는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이제 집 밖에서 대거 노동을 하고, 또 이런 여성이 바깥에서 노동을 잘 할 수 있게끔 또 교육기관이 팽창하고 뭐 이런 게 같이 맞물린 거고, 물론 이제 아래로부터의 그 투쟁도 이제 같이 작용을 했지만요. 그런 어떤 물질적 조건의 변화와 이제 사람들의 투쟁 이런 게 맞물리면서 이렇게 이제 여성들의 이런 삶도 변화해 왔는데, 사실 가부장제 이론은 그런 걸 설명을 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사실 인간 본성으로, 보수적인 인간 본성으로 환원하기 때문이죠. 자, 근데 저는 이제 그 마르크스가 뭐 생산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노동력 재생산을 무시했다 이런 비판을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하는데요.
뭐 이 얘기는 이제 막스가 생산을 중심에 놓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가족이나 재생산 영역에서 여성이 전통적으로 해온 구실을 과소평가할 수밖에 없다. 과소평가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흔히 이제 막스가 경제 환원론자다. 이런 이제 그 비난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70년대에 그 서구의 좌파 페미니스트들이 이런 그 오해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명 가사노동 논쟁이 그런 건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이제 생산 영역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한정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여성 차별을 설명할 때는 이제 가부장제 이론을 끌어와서 이제 뭐 설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절충주의적인 이론 체계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중 체계론인데요. 뭐 저도 그걸 지금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어쨌든 흔한 오해와 달리 마르크스가 그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하는 데서 노동력 재생산이 하는 구실이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이걸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본론의 그 군데군데를 봐도 그런 게 분명히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노동자 계급의 유지와 재생산은 언제나 자본의 재생산에 필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력 재생산에 대해서 물론 막스가 그 세부적인 메커니즘을 충분히 논의하지는 않았어요. 좀 간단하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뭐 70년대 가사노동 논쟁이 일어나면서 그 이제 일부 막스주의자들이 이제 그 발전을 시켰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노동력 재생산, 다시 말해서 이제 노동계급 재생산의 문제는 크게 보면 세 측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노동자들이 일을 끝내고 와서 이제 집으로 와서 쉬는 거죠. 쉬어야만 다음날 이제 가서 또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자는 이런 재충전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의 노동자들을 재생산하는 것, 즉 아이를 키우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측면은 나이가 들어서 더 일할 수 없게 됐을 때 살아가는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자본주의에서는 정말 간과되죠. 왜냐하면 이제 다 착취했으니까 늙어 죽어서 그 상관없다 이런 거지만, 근데 이제 이런 걸 보통 노동계급 가정에서 다른 임금 노동자들이 그런 부양을 하도록 그 하는 게 이제 자본주의에서 가족이 하는 구실이고, 양육 문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자본주의 초기 때는 그 노동력이 뭐 많다고 생각해서 자본가들이 그래서 아동 노동도 막 공장에 가서 막 쓰고, 물론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만요. 그래서 아이를 잘 기르고 이런 걸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너무 애들이 빨리 죽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점차 아이를 기르는 문제 이런 게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아이를 기르는 문제를 단지 개별 가정에 맡겨두기보다 이제 한 19세기 한 중반부터는 국가가 개입해서 이제 그 재생산 문제를 이제 통제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교육기관의 발달 이런 거라든가 뭐 여러 복지의 부분적인 발달 이런 게 이제 이거하고 연관이 있죠. 근데 이제 마르크스가 뭐 이런 문제를 이제 충분히 예측했다던가 뭐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좀 잘못된 예측도 했는데, 왜냐하면 현대 산업화의 효과가 너무 파괴적이었기 때문에 노동계급 가족은 사라질 거다 이렇게 이제 봤던 이런 것은 좀 잘못된 예측이었죠. 그럼에도 이제 막스가 자본론 1권을 보면 마르크스가 재생산에 대해서 한 것에서도 예리한 통찰이 있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임금 부분을 설명한 걸 보면 마르크스가 이제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개별 임금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노동계급 가족 성원의 재생산과 관련이 있다. 이런 것은 이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급 전체로 봤을 때 그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아직 노동을 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 이제 아동 같은 경우겠죠. 또 더 이상 노동할 수 없는 구성원, 뭐 노인 같은 이런 것을 위한 생존 수단을 포함한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마르크스는 그 사람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 이런 게 완전히 이제 자유 시간 이런 게 아니고 자본주의 동역하게 침투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이제 그 예리하게 통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아동 노동을 막 하고 이러니까 이제 놀이 시간도 다 뺏겼고, 또 이제 여성들이 대거 또 임금 노동에 진출하면서 자본가들에게 착취를 당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 구성원들의 이제 건강이라든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런 노동 시간도 빼앗겼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막스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여성이 노동시장에 대거 진출하면서 가사 노동이 상품화되는 과정도 포착했는데, 이건 사실 이제 20세기 들어서 더 많이 발전한 거죠. 굉장히 이제 그 특히 2차 대전 거치면서 그 전후 호황기 때, 그러니까 한국은 70년대 이후부터 산업화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발달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전히 여성이 무급 노동의 대부분을 다수를 하긴 하지만
동시에 또 여성이 이제 임금 노동자가 되면서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자본주의는 상품화하는 것,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막스는 이미 처음부터 이게 포착을 하고 그 자본론에서 이미 포착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게 보여주는 바는 마르크스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뭐 노동자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별개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자본주의 생산 동학 속에서 그거 연관시켜서 파악을 했다는 점이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이고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제 노동계급의 재생산이 이제 이렇게 위태로워지는 게 이런 이유를 자본의 필요에 종속되기 때문이라고 봤는데, 이런 건 전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경제가 호황일 때보다 아마 불황일 때 더 명확해지는데, 경제가 이제 위기에 빠지면 노동자들은 일자리 삭감뿐만 아니라 알량하던 그 복지마저 축소가 되면서 이제 노동계급 가족 구성원들이 뭐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일부는 해체되기도 하는데, 한국에서 가족 해체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던 것도 1997년에 그 경제공황 때였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뭐 지배계급 가족은 이것 때문에 해체되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뭐 노동계급 가족, 심지어는 이제 중간계급 가족마저도 자본주의의 그 불황의 시기 때는 해체되기도 한다는 점을 볼 때, 결국은 이 이제 그 여성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가족의 그 노동계급 가족의 이제 그 안정된 삶에 대한 열망, 이런 것은 자본주의를 타도할 때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막스하고 엥겔스가 그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계급 가족이 지탱될 물질적 토대가 사라졌다, 이렇게 본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이런 예측은 아마 산업혁명기 때 여성과 아동의 그 조건을 이제 크게 본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이제 여성과 아동은 하루 14시간씩 일했죠. 그래서 휴일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거의 뭐 뿔뿔이 흩어져서 공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얼굴도 보기 힘든 그런 상황, 그런 게 이제 저는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자본가들이 계속 그런 방식으로 착취한다면 이제 지속적으로 착취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일부 자본가들이 이제 그런 걸 먼저 깨닫고, 그런 자본가들의 필요와 또 노동자들 자신의 또 투쟁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 자신이 이제 너무 참혹한 노동 환경에서 이제 그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는 열망 때문에 그런 게 맞물려서 이제 19세기 후반 이후에 노동계급의 가족이 재건됐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오늘날에도 이제 형태는 좀 변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자본주의에서 기본적으로 노동계급 가족은 노동자들이 이제 재생산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나 이 재생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성이 이제 무급 노동을 많이 한다는 그런 건 있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여성들이 이제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 사이에는 재생산과 이제 개별적인 방식으로 그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것 사이에는 갈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긴장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여성이 집에서 하는 무급 노동은 자본가들에게 이제 비용을 절감해 주니까 그냥 복지를 많이 막 늘릴 필요가 없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경제적으로 혜택이 되지만, 그럼에도 이제 그 여성이 집안에서 아이만 키우기보다는 바깥에 나가서 착취당한다면 자본가들을 위해서 더 많은 잉여 가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이제 그 여성의 무급 가사 노동이 자기들한테 이익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을 집에 묶어두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본주의는 막스가 살았던 시기에도 여성들이 대거 많이 진출했고, 오히려 막스가 살았던 막스가 이제 그 자본론을 썼던 그 시기의 영국은 남성 노동자들보다 여성 노동자가 더 많이 고용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여성들이 이제 다시 조금 생산해서 그 기여하는 게 약간 줄었지만, 그러나 다시 또 자본주의가 팽창하면서 호황기 때 여성들이 대거 또 노동시장에 진출했고, 그 이제 영역도 되게 다양해진 거죠.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산업화 초기에는 이제 여성들이 수출 산업에 대거 고용돼서 한국 자본주의 그 발전에 굉장히 중추적인 구실을 했고, 그 뒤에 이제 또 산업 구조 조정 가운데서 약간 이제 뭐 변동은 있었지만 또 새로운 부문, 서비스 부분, 이런 사무직 부분에서 대거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창출된 걸 볼 때, 즉 자본주의의 이런 역동성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의 어떤 여성 노동자들의 고용의 어떤 형태라든가 또 가족의 어떤 형태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기본적인 이제 그 본질은 막스의 시대나 지금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는 그 막스가 이제 그 여성이 노동자가 되는 것의 중요성을 이제 주목한 거, 이것을 좀 강조하면서 끝내고 싶은데요. 이런 그것을 약간 경제주의적인 거다라고 약간 무시하는 이런 입장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본주의 자체가 노동계급의 임금 노동에 대한 착취를 통해서 굴러가고, 이게 가장 핵심적인 그 부의 원천이기 때문에 여성이 노동자가 된다는 것을 주목한 것은 막스의 저는 단연 중요한 통찰이었다고 봤습니다.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노동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노동 조건에 내몰리는지 이걸 막스가 모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막스는 그런 거를 많이 고발을 했죠. 근데 막스는 단지 그런 것만 본 게 아니라 그렇게 끔찍한 조건에 내몰리지만 여성이 노동자가 되면 이제 이렇게 자본주의 자체를 멈출 수 있는 집단적인 힘을 갖는다. 이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이제 그 자본가들과 노동계급이 이제 벌이는 투쟁의 동학을 분석하면서 노동계급의 혁명적인 잠재력을 포착을 했는데, 마르크스가 남성을 중심에 놓고 노동계급을 얘기했다, 이런 일부 그 사람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막스가 이제 쓴 글을 보면 당시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임금 노동자라서 대거 일하고 있다, 이런 거를 잘 알고 있었고, 자본론의 핵심 내용 하나가 그런 걸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막스가 이제 여성이 임금 노동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여성이 이제 그 임금 노동에 참여하면서 그 자본주의의 이제 여러 부당함, 근본적으로는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 이런 그 사회적 힘에 주목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여성을 보면은 한국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지금 여성들이 점점점 많이 노동시장에 진출하고 있죠. 그래서 노동시장에 진출한 사람들 다수가 이제 임금 노동자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성에게는 물론 굉장히 직장과 집 모두에서 헉헉대는 이런 부담으로 다가오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동시에 이런 부담이 있지만 동시에 이제 자본주의가 아까 말했듯이 임금 노동 착취에 의존하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도 남성 노동자들과 함께 조건 개선을 위해서 싸울 수 있고 또 조직화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이제 사회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게 사회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올해 이제 많이 보듯이 올해 이제 박근혜 정권 퇴진 이후에, 즉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지금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데, 여성들이 이제 굉장히 또 그 가운데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할 수 있죠. 특히 이제 혁명의 시기 때 여성이 보여주는 이런 잠재력, 이런 것은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 여성 노동자들이 이 혁명적 투쟁 과정에서 중심적인 구실을 한다, 이런 이제 마르크스의 분석은 역사에서 거듭 입증돼 왔습니다. 그래서 1917년 러시아 혁명 때 여성 노동자가 핵심적인 구실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의 이제 혁명인 2011년 이집트 혁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그 계급 투쟁을 보면 여성 노동자들이 중요한 투쟁에서 빠지는 경우가 별로 없을 만큼 굉장히 이제 여성들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페미니즘에서 이제 흔히 가정하는 것과 달리 여성은 동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그런 단일한 집단이 아니죠. 여성들 사이의 계급적 격차도 커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여성들은 또 계급을 가로질러서 여성이라면 겪는 그런 부당한 차별을 또 같이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차별에 맞선 투쟁하고 노동운동이 늘 이렇게 직결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저는 여성 차별에 맞선 투쟁의 힘들을 이제 그 여성 차별에 반대하는 투쟁과 노동계급 투쟁이 연결될수록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노동계급의 이 혁명을 통해서 불평등을 이제 고착화시키는 자본주의를 이제 타도할 때, 진정으로 이제 노동계급의 해방과 여성 해방을 함께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이 많고 활발하게 기회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아마 질문들 다
다루지는 못할 수도 있는데 혹시 제가 까먹고 넘어가면 제가 좀 까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시간이 지금 별로 없어서 약간 좀 서둘러서 할 수 있는데 할 것 같은데요. 그 막스의 저작 중에 뭐 가사노동을 다룬 게 있냐, 성평등을 다룬 게 있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성평등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여성 해방, 평등을 지지하는 것은 뭐 충분히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예를 들었듯이 발견되고, 다만 무급 가사노동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못하겠는데 혹시 나중에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 뒤에 막스주의자들이 그 가사에서 그 여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 노동계급 여성들이 양육이라든가 집안일에 치이고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니까 진정한 평등을 위해서는 이거를 사회화해야 한다. 이런 거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히 러시아 혁명 때 뭐 공식적으로 이제 정책으로도 실현됐죠. 그걸 이제 요 부분 보면 나와 있는데, 레닌이 그 혁명 이후에 뭐 소비에트가 이룬 여러 가지 성과 얘기할 때 법적인 평등도 되게 법적인 평등을 이룬 거에 대해서도 되게 뿌듯해했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 진정한 그 실질적인 삶에서 해방을 이루려면 그 이제 육아라든가 이런 부엌에서 여성들이 해방돼야 된다. 이렇게 했고, 실제로 공동 식당, 공동 타가소, 뭐 식당 타가소 뭐죠? 세탁소 이런 것들을 이제 건설하는 것을 했는데, 근데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왜 지속되지 못했는가, 왜 충분히 안 됐는가, 이런 것은 결국 러시아 혁명이 굉장히 엄혹한 조건에서 일어나서 나중에 고립됐기 때문에 물질적 자원이 부족했던 거, 이게 가장 주된 이유였습니다. 물론 편견이란 것도 일부 있었지만 그거는 사실 쉽게 사람들이 그로부터 많은 노동계급은 도움을 얻기 때문에 그런 편견은 금방 도전받을 수 있는데, 가난하다는 거, 러시아가 너무 가난하고 뭐 공동 육아하려고 해도 돈이 없으면 이제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게 되게 주된 문제였는데, 막스주의자들은 그래서 가사에서 노동자들이 또는 노동자 아닌 사람들조차도 이제 집에서 이렇게 육아나 그 노인들 돌보는 거에 시달리는 것을 고충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거를 자본주의처럼 그냥 개별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인 방식으로, 즉 사회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자본주의 내에서 그런 걸 위해서도 싸워야 되지만 되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본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가 핵심적인 그 생산의 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가들이 필요할 때 약간 그런 거를 부분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지만, 또 경제 위기가 직면하면 그런 걸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복지 축소에 맞서 투쟁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생산을 완전히 이제 노동자들이 통제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재생산 문제도 그 일하는 사람들의 그 목적에 맞게끔 완전히 이제, 그리고 평등하게 이렇게 이제 그 새롭게 재구성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저는 그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혁명의 피는 함께 흘리고 권리는 빼앗겨서 여성만 최고의 식민지가 되는 거 아니냐. 그 질문하신 분이 아까 여기 발언하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동일방직 사건을 조금 예를 드는 거는, 동일방직 그 똥물 그 사건은 사실 관리자들이 주도한 거였어요. 동일방직이 최초로 70년대에 여성 노동자가 이제 노동조합 대표가 된 케이스였는데, 원래 그 어용노조, 즉 국가가 통제하는 노동조합에서 이제 여성들이 대부분인 일하는 데서 여성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자기들의 이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니까, 관리자들이 이제 일부 남성들을 동원해가지고 똥물을 막 퍼붓고 막 그런 거였는데, 저는 그게 이제 그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의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 이렇게 좀 언급할 수는 없는 게, 동일방직 노조에는 대부분이 여성이었는데, 왜냐하면 여성이 다수인 작업장이니까 남성 노동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저는 좀 정정을 하고 싶고요. 물론 이제 모 노조라고 하는 게 이제 아마 기아차 같기도 하고 현대차 같기도 한데, 어떤 그 정규직들이 이제 주도하는 노동조합에서 비정규직 여성들을 차별하는 경우, 이런 일은 있었죠. 지금도 기아에서도 좀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나 저는 이제 이건 분명히 문제입니다. 이런 건 우리가 분명히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걸 접근할 때 근데 모든 남성 노동자들이 그런데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맞지가 않은 게, 왜냐하면 기아차에서 지금 여성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안 되게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주되게 남성 노동조합
노동조합 지도부가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배타적인 방식으로 그 하고 있는 거고, 애초에 그 비정규직들도 같은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그 이제 그 분열시킨 거잖아요. 그 일단 그 불법 그 파견을 된 노동자들을 이제 정규직화란 요구들이 노동조합의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다 존재했는데, 이제 노동조합 지도부가 그 정규직 노동조합의 지도부가 이제 이 비정규직 투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이런 노동조합을 분리시키는 이런 일을 한 건데, 당시에 이제 저희 여기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을 포함해서 이제 거기서 좌파적인 노동자 회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분리에 대해서 반대해서 싸운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물론 이제 더 많은 노동자들이 그런 거에 동참했으면 좋았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하는 게 바로 사회주의자들의 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혹시 또 자기가 여기서 나서가지고 찍혀가지고 나도 잘리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경제 위기 시기엔 있기 때문에 딱 이런 사회주의적인 원칙, 단결의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있어요, 분명히. 꼭 근데 그 사람들 다 반동적인 노동자들은 아니거든요. 끝까지 자기의 뭐 이익을 위해서 다른 노동자들 잘려도 아랑곳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저는 소수라고 보고, 오히려 다수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 안 되는데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또 나서서 앞장서서 싸우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일 텐데, 저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층에서 이런 그 사회주의자들이 이런 건강한 활동가들을 이제 규합을 해서 이런 부당하게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이런 이간질에 맞서서 투쟁을 건설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거를 저는 기층에서 조직하는 것이 사실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이 여성들과 남성 노동자들이 이제 단결할 수 있기 위해서 기층에서 이런 투쟁이 필요할 때 또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거리에서도 우리가 여러 차별에 맞선 투쟁을 건설하고 거기에 노동계급이 동참할 수 있게끔 조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혁명가들이 이제 필요한 이유도 바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인데, 혁명가들의 조직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그런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요. 그래서 혁명이 벌어지고 나서 그 혁명이 이제 패배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는데, 그게 남성 노동자들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패배한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배계급이, 구레의 지배계급이 이제 그 성과를 뒤엎고 자기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바로 이제 이집트 혁명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뒤집어진 거고, 러시아 혁명도 그렇게 뒤집어진 건데, 남성들의 탓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게, 왜냐하면 단적인 예로 러시아 혁명만 하더라도 나중에 20년대 중반에 이제 스탈린이 집권을 해서 스탈린주의 관료가 부상해서 28년이 되면 이제 완전히 혁명의 성과를 물어 돌리게 되는데, 남성 노동자들도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노동 강도가 무시무시하게 강화됐고, 이게 여성 남성 가리지 않을 만큼 굉장히 막 노동 강도가 강화됐고, 여러 권리들이 이제 노동조합의 권리도 다 없어지고 뭐 그랬던 거기 때문에, 어떤 이런 과정이 여성에게만 가해졌다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왜 그런 혁명이 패배했는가 이런 이제 분석이 필요한데, 그건 제가 지금 얘기할 시간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요. 나중에 그 막시즘 강의에 러시아 혁명 강좌가 있습니다. 그걸 좀 들어보시면 좋겠고, 요 책에도 좀 그 과정이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성이 그리고 막스가 저는 이제 가사노동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안 한 이유는, 당시에 노동계급이, 무급으로 여성이 가사노동을 하는 이런 걸 별로 언급하지 않은 거는, 당시에 노동계급 여성들이 그 전업주부는 별로 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여성들이 더 거의로 공장에 더 많이 이제 일을 하면서 오히려 집안일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거였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계급의 요구, 노동운동의 요구가 이제 이렇게 가족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가족 임금을 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도 바로 그런 배경이었기 때문에, 좀 우리가 가사노동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의 형태를 갖고 자꾸 옛날의 것을 투영해 볼 수는 없고, 역사적으로 이제 변화해 왔던 거를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막스 시대 때는 그 지배계급이나 이제 좀 뭐 상층 중간계급이 노동계급 여성을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한여로 부리고 이런 게 더 많았죠. 그런 사람들은 뭐 오늘날의 용어로 따지면 가사 노동자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노동계급의 여성이 전업주부로 있는다거나 이런 일은 사실 굉장히 거의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 자본주의 와서는 이제 그 여성 노동자들이 뭐 전업주부인 경우도, 노동계급 여성이 전업주부인 경우도 좀 있지만,
대개는 이제 일도 하면서 이제 집안일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일을 할 때 굉장히 경력 단절이 있거나 아니면 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불안정하게 고용되는 경우가 있는 그런 식으로 차별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평등하게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가사 노동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복지를 육아라든가 뭐 노인 간병 같은 어떤 환자 간병 같은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라고 이제 요구하는 이런 운동을 해야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소비자로서 가사를 여성이 안 하면 자본주의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동계급이 그렇게 소비력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소비를 안 한다고 해서 과연 자본가들의 이윤에 얼마나 큰 타격이 될까. 우리 소비자 불매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본가들이 별로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히려 노동자들이 잘 조직돼서 해당 부문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는 경우를 우리는 더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개별 소비자로서의 힘이 아니라 이제 생산자로서의 힘을 발휘할 때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성들이 노동자가 될 때 바로 이런 힘을 갖는다고 이제 봤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여성이 이제 전업주부를 할지라도 혁명을 지지할 수 있죠. 혁명에 동참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전업주부라는 것이 그렇게 특별히 혁명에 동참하는 데서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자본주의에서 이제 말하자면 어떤 자본주의에서 자기가 부와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혁명에 반대할 테지만, 노동계급과 그리고 또 이제 서민층에 속하는 중간계급의 하층 중간계급의 일부들도 혁명적 시기 때 노동계급이 힘을 보여주는 시기 때는 혁명에 동참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러시아 혁명 때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막 빈곤이 심해지니까 노동계급뿐만 아니라 이제 중간계급의 여성들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혁명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막스주의자들이 노동계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런 여성들은 참여할 수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여성들과 함께 노동계급이 자본주의를 이렇게 멈출 수 있는 파워를 보여줄 때, 즉 지배계급의 권력을 또 궁극적으로는 타도하고 새로운 국가를 세울 때 진정으로 이제 이런 노동계급과 또 이런 다른 차별받는 민중을 함께 해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상입니다.